이탁구 선생님, 이대경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희망이 있을까요, 박사님? 이제 시민이 이대경을 지켜내고 윤석열과 허가받은 범죄집단 정치검찰을 퇴진시켜야 합니다. 이재명의 정치적 효능감도 이젠 좀 보고 싶어요. 네. 네,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재명의 마음을 저는 10분 이해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조직개혁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지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단기 필마로 와가지고 아주 고생했죠. 지금 단기 필마로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거인데 제가 그 사정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탁구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보선 서울, 부산 재보선 선거가 있었죠. 재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전무후무한 패배를 합니다. 이낙연이 지휘했죠. 왜 패배합니까? 180석을 가지고 검찰개혁하라는데 검찰개혁을 안 했어요. 그러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65에서 45로 떨어집니다. 대선에서는 0.73%포인트로 대선에서는 집니다. 왜 졌을까요? 이낙연 때문에 졌죠. 이낙연이 도와주질 않았거든요. 이낙연이 오히려 자기 비서실장, 자기 공보단장을 윤석열을 지지하라고 그쪽으로 보내버렸어요. 뭐 본인이 갔다 오겠지. 내가 보냈냐. 본인이 간대. 정운현이 지가 같이 내가 보냈냐. 이렇게 시비 붙을 수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직사회에서. 그건 있을 수가 없죠. 다 허락을 하니까 그쪽으로 갔죠. 그쪽으로 가서 이재명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요. 뭡니까? 그 디지털 전략팀 애들이 다 이낙연에 소속돼 있던 디지털 전략팀 애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윤석열을 찍습니다. 이번에는 2번 찍어야 됩니다 하면서 윤석열 지지한다고 플래카드 걸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전략팀 멤버들이 거기 가서 하고 그러는 게 무슨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누가 그걸 보내줘서 내가 보고 미쳤구나 얘네들이. 이낙연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낙연계에 있던 이낙연 캠프에서 일하던 애들이거든 다. 그래서 이재명이 경선에서 이기자 바로 그 디지털 전략팀 멤버들이 전부 다 거기 가서 윤석열 캠프에 가서 나는 이제 이재명은 더 이상 찍을 수 없다. 전과 4범 나는 찍을 수 없다. 이러면서 거기서 선언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낙연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낙연을 아직도 지지하고 지선에서도 전무후무한 패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된 이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검찰국가의 탄생이라는 이 책. 이거 기자가 이춘재라는 기자가 쓴 책인데 그냥 담담하게 쭉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기자가 취재한 걸 하는데 이게 이 신문이나 일반적으로 정치에 조금 관심 있는 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국의 시간은 이거 베스트셀러니까 안 보신 분들이 없을 거고 이 책 2개를 가지고만 봐도 전체를 다 볼 필요도 없고 중간까지만 봐도 문재인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뭐 뇌피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온 이야기의 행간을 읽어보면 문재인이 어떤 인간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성윤 검사장이 증언한 증언을 들어봅시다. 이것도 아주 골 때려요.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몇 명이 나오느냐 하면 문재인, 윤대진,
윤석열, 조국, 박상기 이 5명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를 그 현직 검사장인 이성윤 검사장이 오마이TV와 오연호하고 오마이TV에서 오연호하고 대담하는 장면이 이거는 좀 긴데요. 16분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성윤 검사장이 경험한 것을 검찰 내부에서 경험한 법무부 내부에서 경험한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밖에 이제 노영민, 양정철 이런 애들도 어떻게 대하는지 이 책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이 시청자 한 분이 애청하시는 분이죠. 저한테도 이제 오프라인에 와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러신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이제 이 강의를 애청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이걸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줬어요. 이렇게 다 타임라인을 문재인 대통령의 기간 동안에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바뀌었고 검찰총장이 어떻게 바뀌었고 법무부 검찰국장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대진이라는 인물을 잘 봐야 돼요. 윤대진은 이성윤이 오기 전에 이성윤 검찰국장, 그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청을 다 총괄하고 장악하는 인사, 조직, 예산 이런 것을 관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윤대진, 이성윤이 있던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무부 검찰국장이. 근데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법무부 장관에게 있잖아요. 근데 윤대진을 잘 봐야 되는 이유는 윤대진은 아주 요상망측한 사람이에요. 문재인은 윤대진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국도 윤대진의 말을 들을 정도였어요. 그 문재인은 윤대진을 어떻게 알았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을 문재인이 했잖아. 그 밑에 있던 비서관이었어요. 글쎄 무슨 감찰팀장인가 뭐 이런 거를 감찰팀장인가 뭐 하여튼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잘 보인 거야 윤대진이. 그래서 윤대진이 문재인한테 그 신뢰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국도 문재인이 윤대진을 신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윤대진의 말을 듣고 그대로 인사안을 비서실장을 통해서 문재인에게 올린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윤대진이 했다니까 인사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 오케이 한 거야. 그래서 문재인의 인사 방식은 완전히 후진적이고 완전히 낡은 방식이야. 이건 조선시대에나 할 법한 인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의 인사는 한심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손모가지에 의해서 청와대가 놀아난 거죠. 왜? 윤대진은 윤석열의 꼬봉이었거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인사를 자기가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조국도 문재인도. 청와대에 앉았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봅시다. 이성윤 검사장의 증언을 들을 텐데 약 16분 36초 정도 됩니다. 여기를 잘 들으면 문재인이 얼마나 빈깡통 같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2019년 7월에 이제 윤석열 현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 임명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그 즈음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이 되었어요. 예. 그죠? 예.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총장의 이제 관계인데, 자 우선 법무부 검찰총장의 위치는 뭘 하는 자리입니까? 검찰국은 네. 그 법무부 검찰청이 법무부 외청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청을 관리 감독하고 또 소통 역할을 하고 네.
인사를 하고 또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검찰국입니다. 이제 예산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인사 문제일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들어갔을 때 예, 이미 윤석열 사단에 의해서 예. 주요 인사가 다 마무리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좀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자면요. 제가 그 2019년 7월에 네. 윤석열 전 총장 임명된 후에 곧바로 검사국 인사가 됐는데 네. 제가 그때 검찰국장으로 발령이 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검찰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제가 대검 반부패부장을 근무하고 있을 때 네. 감사장급 인사는 물론이고 그 검찰국 주요 과장, 그다음에 대검 주요 보직, 네. 그다음에 중앙지검 차장 이하 고검 검사급 인사 이런 주요 보직에 대해서 네. 대거 윤석열 사단으로 이미 주요 보직을 임명하는 인사안이 이미 짜져서 네. 장관 결재까지 받아서 네. 밀봉되어 있었더라고요. 발표는 안 하고 아직. 검사장 인사는 발표를 했고 그 후에 3일인가 4일인가에 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네.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인사가 밀봉돼 있고 그 당시 검찰국장은 윤대진인데 네. 그런 상태에서 수원지검으로 발령이 났고요. 그래서 원래 검찰 인사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검사장 인사가 있고 나면 네. 새로운 신임 검찰국장이 가서 네.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가 우선 같이 근무할 법무부 주요 과장을 인선하고 네. 그런 다음에 대검이나 중앙지검 이하 차장 이하 고검사급 인사를 짜서 네. 그런 다음에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인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정상적으로 해왔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인사는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인사가 완료되어 버려가지고 제 인사를 제가 이 의견을 어떻게 반영시킬 방법도 없고 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밀봉된 또는 봉쇄된 인사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국장으로 그때 당시에 가셨는데 인사에는 전혀 관여를 못 하셨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근데 그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통째로 다 해서 밀봉한 다음에 새로운 신임 국장한테도 그렇게 보완으로 하는 경우는 제가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하셨어요? 예, 그 밑에 이제 과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누가 과장이 될 건가에 대해서도 의견 피력을 못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었어. 예, 예. 좀 황당했겠네요. 혹시 항의 안 하셨어요?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관님하고 네. 청와대하고 이미 인사를 다 했다는데 제가 어떻게 누구한테 항의했더니? 제가 사실은 우리 과장들은 내가 인사를 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의견을 많이 했는데 네. 이미 인사가 끝난 거고요. 장관 결재까지 났다는 말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예. 장관은 박상기, 예. 민정수석은 조국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문재인. 예. 그러면 어떻게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기 사단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인사를 정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대통령과 장관과 민정수석의 허락을 받았다는 건가요? 어떤가요? 예, 제가 그런 걸 보이는 게요. 네. 제가 그 당시에 듣기로는 그 박상기 장관은 그 교체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제가 그렇죠.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은 당시 수석은 윤대진 국장을 신임해서 네. 신임했고 윤서진 국장 법무부는 청와대 참모들과 네. 윤석열 총장을 상호 인사안을 만들어서 그 안이 그대로 대통령 결재까지 났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박상기 장관, 조국 민정수석 예, 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안을 믿은 거군요. 윤석열 검찰총장뿐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사단을 좀 믿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사단을 믿었다. 그 윤대진 국장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믿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네. 제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 조국 장관이 사퇴할 때쯤에 네. 그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은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문정부는 그 적폐수상 적폐 청산 과정에서 검찰에 많은 힘을 실어줬고 그 결과 또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윤사단에 대해서 대단히 신뢰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된 신뢰였네요. 이 신뢰 때문에 검찰 권한이 비대해지고 네. 비대해진 검찰 개혁이 안 된 것이 아닌가. 그런 바람에 그렇게 된 바람에 네. 검찰 개혁이 좀 안 된 거 아닌가. 그러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사를 사실상 책임져야 되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예. 누가 임명한 겁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했겠죠. 문재인 대통령. 예. 근데 인사를 하라고 임명했을 텐데 예. 갔더니 모든 인사는 다 돼버렸어. 예. 참 황당했군요. 제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해관이 들긴 하지만 네. 제가 그 공무원으로서 상사의 명령에 이렇게 항사를 받들어야 하는 사람인데 네. 인사가 다 끝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검찰국장으로 일하기. 왜냐하면 이제 검찰국장 밑에 과장이 있나요? 예, 과장이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과장이? 5명 있습니다. 5명이. 그럼 이제 과장들이랑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될 텐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내가 임명한 과장은 없고 이미 윤석열 사단에 의해서 다 임명이 돼 있고 그럼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제가 신임 검찰국장으로 가긴 했지만 네. 제가 검찰국 주요 과장 인선에도 제가 관여하지 못했고 또 그 중앙지검 대검 저 차장이와 보직 인사에도 관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검찰을 지휘한다든가 또는 검찰개혁 추진에 참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조 장관님 새로 오셔서 네. 검찰개혁 추진 과제, 그 신속 추진 과제를 정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인권부 수사준칙 제정이라든가 뭐 특수부 등 검찰 직책 개편도 이걸 추진을 많이 했는데 네. 그 대검에서는 참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대를 내고 저항을 했고요. 또 검찰국에 있는 근무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뭐 검찰 일사오적에 비유해서 네. 법무 오적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서 공격을 했고 또 밑에 그 아래에서 근무하는 평검사들이 있습니다. 네. 평검사들은 이게 나중에 친정 검찰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자기들이 참 힘들다. 저희가 하소연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국장으로 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불러놓고 검찰 개혁 방향이 맞느냐. 그럼 맞으면 함께 가자. 이런 설득을 참 많이 했고요. 네. 정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설득이 되던가요? 그래도 검찰국 내에 있는 검사들은 그 국장 말은 적극적인 것으로 뭐 호응은 아니더라도 네. 소극적인 의미에서 얘기는 좀 들어줬던 걸로. 자, 시계를 돌려서 우리가 당시를 이제 한번 장면들을 보면은요. 예. 조국 법무부 장관,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되고 나서 뭐 수사를 한다 만다 이런 잡음이 많이 있었긴 하지만 야심차게 검찰 개혁에 대한 이제 정책들을 쭉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많은 일들을 법무부에 파견한 검사들이 함께 해야 될 터인데 예. 거의 뭐 반항하듯이 일을 잘 안 했겠군요. 일을 하려면 네. 이게 옛날 검찰국장이 이 말을 하면 거의 네. 군대식으로 말을 잘 듣고 실행에 옮겼는데 네. 저희 있을 때는 제가 참 설득을 잘 많이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네. 저한테 뭐 개별적으로 항의하고 그런 사람도 좀 있었습니다. 뭐 집에도 찾아오고 그러진 않았나요? 저 찾아오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었고 심야에도 전화해가지고 뭐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고 그러지 말라는 게 검찰 개혁 방향으로 가지 마라. 뭐 그런 뜻이 있겠죠. 왜 조국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같이 하려고 하느냐? 그런 취지의 말인데요. 제가 네. 그때마다 했던 말이 네. 그러면 검찰 개혁 방향이 틀린 거냐 맞는 거냐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토론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얘기를 안 하죠. 그럼 맞은 방향이면 같이 함께 가자 네. 하고 설득을 했죠. 참 힘들게 일하셨겠네요. 검찰국장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이거 속된 말을 써서 좀 죄송하긴 한데 네. 그
일종의 왕따 같은 걸 당하신 거예요? 제가 뭐 원래 제 자체가 네. 뭐 밖에서는 뭐 황태자님 무슨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체가 이렇게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사건 그 김학의 죽음 사건에서도 네. 증언도 나오기를 실수였으니까 뭐 법의 권한 행사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비판하는 감정이 있었는데 네. 증언도 나왔어요. 제가 아웃사이더였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다. 사실 우리가 이제 역대 정권의 법무부 검찰국장 그러면 검찰 인사를 최일선에서 좌지우지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 대목에서 왜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에 여권에서 정무적으로 왜 그렇게까지 그 정도밖에 판단할 수 없었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나요? 그 과정에서 당시의 대통령과 여권의 핵심들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 어느 정도 포획돼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윤석열 사단의 실체는 뭘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게 됐을 것 같습니다. 실체가 있던가요? 실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네. 특수통 패거리 문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뭐 사단이니 뭐 라인이니 뭐 이게 하는데요. 윤석열 사단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시점이 제가 보니까 윤석열 총장 그 인사청문회에서 네. 여당의 모 국회의원이 총장 후보자 중에서 무슨 사단 얘기 나오는 사람이 처음인 것 같다. 그래서 인사가 당시 여당이요? 당시 여당 여당이 의원이 그렇게 불었어요. 처음인 것 같다. 그래서 인사 그 윤석열 사단의 특수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던 것 같고 네. 또 그 무렵에 어떤 기사를 보면 윤석열 사단이란 말이 공식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 2007년 중앙지검장 됐을 때부터 윤석열 사단이란 말이 나왔고 대부분 그때 내용을 보면 윤석열 사단이 인사에서 특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검찰의 그동안의 문화에서 검사 생활 30년 해보셨으니까요. 그렇게 특정 인과 관련된 사단 이런 표현이 저도 동의합니다. 그 무렵에 나왔습니다. 그게 처음입니까? 사단이니 뭐 이런 것은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사단이라는 게 군사 용어도 되지만 또 구호사진 찾아보면 어떤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자 그러면 특수통 패거리 문화라고 했는데 윤석열 사단 그러면 대략 숫자로 보면 몇 명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검찰 전체는 아닐 거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많지 않습니까? 네. 대략 몇 명입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2,300명 정도 됩니다. 2,300명. 제가 검찰국장 시절에는 2,300명이 됐습니다. 자, 그 중에 윤석열 사단은 대략 여기서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대략 그냥 조금입니다. 예? 적습니까? 적습니다. 소수. 네. 한 20-30명 뭐 이 정도입니까? 그보다 많습니다. 그보다는 많고.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근데 그들이 대부분 그럼 특수통 패거리라고 하시면 특수통 수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얘기입니까? 특수수사 경력이 많은 사람들. 윤석열 제가 말씀드린 기질이라는 스타일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어떤 기질과 어떤 스타일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스 기질이 넘쳐서 자기 식구만 챙긴다. 이런 것이 평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그 특수수사를 오랫동안 같이 하면서 있던 사람들 인사적으로 챙겨주고 챙겨준 사람은 고마워서 더 끈끈하게 뭉친다는 이런 이유를 윤석열 사단이라고 통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 윤석열 사단이 특수통 패거리 문화라고 했는데 그 수사 기법에서도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윤석열 총장이 수사는 초기의 사태를 장악해야 된다. 표범이 사냥하듯 수사를 해야 된다. 표범이 사냥하듯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가끔 표범이 표적을 사냥하듯 수사를 해라. 이런 비유를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수사를 사냥하듯이 해라.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대충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이런 것이 언론을 통해 수도시 보도가 됐고 이거 제가 예를 안 들어줘도 많을 정도로 보도가 됐고요. 요즘 시중에서 초등학생이 울기만 해도 압수수색 들어온다고 울음을 뚝 붙일 정도로 이런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압수수색 사실이 너무나 많이 보도가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언론 보도도 문제인데 수사를 사냥하듯 하는 것에 문제는 뭡니까? 수사를 사냥한다 하는 것은 아까 방금 뭐 토끼머리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사를 사냥감을 할 때 특징이 네. 언론을 많이 활용하고 언론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목표를 정해지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지막지하게 수사한다 평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의 수사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요거를 한번 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책에 나온 이 이춘재 기자가 쓴 이 책에 중요한 얘기가 몇 개 있어서 읽어드릴 거는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제가 핵심만 짚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팽당한 사람들이라는 소제목의 팽당한 사람들이에요.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인물들을 발탁해야 한다는 조언도 지켜지지 않았다. 문재인은 그런 조언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은 문재인 캠프의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에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 컨트롤 타워는커녕 검찰개혁을 주도할 참모 그룹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않았다. 팽당했죠. 이 사람들이 다 노무현 정부 때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했던 법률가들이에요. 검찰개혁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개혁안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1안, 2안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1안으로 검수완박을 어떻게 한다.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그 다음 또 읽어드릴 것은 그 윤대진 얘기는 지난 강의에서도 하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영민, 양정철이 윤대진을 그렇게 세게 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 윤대진을 보는 눈이 그리고 윤석열을 보는 눈이 너무 신뢰하는 눈빛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박상기인데요. 이 책에 박상기 얘기야. 영혼 없는 법무부 장관.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기는 노무현 정권 때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에 참여한 경력을 내세웠지만 정작 그 위원회에 참여한 이들은 그가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박상기는 2005년 사개추위에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능력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때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아니 검사가 작성한 신문 조서를 증거 능력을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검사는 피의자의 변호사와 똑같은 대등한 관계로 판사 앞에서 어떤 증거를 대고 자기의 논리를 정리하면 되는 거. 그래서 판사를 설득하면 되는 거. 그런데 왜 검사가 작성한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또 높이 쳐줘야 되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피의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왜 떠드는 것을 증거 능력을 또 쳐주냔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박상기는 장관에 임명된 뒤에도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쪽 말을 잘 들었다. 그는 정권 초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안한 공수처의 규모를 축소했다. 검찰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내가 여기다 메모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메모를 내가 하다 썼어. 뭐냐. 박상기 같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 문정부의 인사행정은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다. 인사를 하는 게 아니었다. 그리고 이 책에 이 앞에 내가 읽어드린 그 팽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일을 시켜놓고
청와대에서 불러다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안 불렀어. 그러니까 테스크 포스도 없었던 거지. 검찰 개혁이 어떻게 돼? 어떻게 혼자 당기필마로 가가지고 조국이 검찰을 개혁하냐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문재인은 검찰을 개혁할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게 이 책 행간을 읽어보면 나와. 검찰 개혁할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추미애도 내친 거지. 추미애가 얘기하잖아. 내침을 당했다고. 노영민은 윤석열에 속았다고 또 말하잖아. 아주 노영민이 당시 여권 내부의 대표적인 윤석열 비호 세력이었다고 말해요. 노영민이 비호 세력이었어. 내가 저 사람을 앞으로도 내가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노영민이 윤석열을 잘 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양정철, 전해철 이런 놈들이 거기다 맞장구를 쳐가지고 전해철이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모르지만 이 책에는 전해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이 부분만 맨 밑에 단락을 보시죠.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맨 밑에 단락 문재인의 페이스북에 쓴 거예요. 아까 대담 때도 이성윤 검사장 대담 때도 잠깐 나왔던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문재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개혁의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아니 그럼 스스로 검찰을 개혁했지. 개혁을 안 내니까 검찰개혁 추진단을 만들어서 그걸 컨트롤 타워로 해가지고 검찰을 세차게 개혁해야 돼. 이게 뭐야? 윤석열 사단이라는 게 하나회와 똑같은 거 아니야? 군대의 하나회와 똑같은 거라고. 그거를 해체하지 않고 어떻게 검찰개혁을 하냐고. 하나회를 해체하지 않은 채 어떻게 군대 개혁이 되냐고. 나는 이게 문재인의 이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글러먹었다는 거야. 개혁이라는 게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다 윤석열 사단을 다 내쫓아야지. 그리고 새로운 세제비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과거의 역사를 보고 좀 배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김영삼이 어떻게 했어? 하나회를 한 달 만에 다 처결했잖아. 그리고 연관근까지 내려가면서 한 1년에 걸쳐서 다 잘라버렸다고. 별이 수십 개가 그냥 한 달 만에 다 날아갔다고. 나 이렇게 멍청한 사람은 뭐냐 이게. 개혁이 뭐라는 걸 모르고 개혁을 하겠다고 국민들을 속인 거란 말이야 이게. 거짓말로. 보세요.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은 검찰 문화의 확립, 정관 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저 밑에 내가 굵은 밑줄을 친 데를 봅시다. 검찰개혁의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빌어먹을.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를 이따위로 하냔 말이야.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 이 두 가지는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그다음에 언론 개혁을 왜 물 건너갔나?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감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뭐라고 하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냐? 2019년 조국 사태가 날 때, 그 조국 사태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됩니다. 문재인은 법률가예요. 문재인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의 최하 수준을 다루는 법률가들과 얘기하다 보면 나는 진짜 얘네들은 머리가 깡통이로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왜? 이 세계는 법률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은 법률로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법률과 상관없는 고등한 정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예요. 이거는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빠진 함정은 뭐냐? 법률가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회적 특권 때문에 이들이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매우 위험한 사회입니다. 정말로 위험한 사회예요. 법률가들이 날치는 것들. 법률이라는 건 뭐예요? 법률이란 그 시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편적 상식의 최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하는 짓이 맨날 최하 수준에 있는 이 상식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맨날 따지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정신의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애들이 법률가라는 거야.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와서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이게 합법인가 탈법인가 불법인가 비법인가 이런 걸 따지고 앉았다니까. 법률가라는 직업은 그래서 그리 좋은 직업이 아닌 겁니다. 존경할 만한 직업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해서 사회적 성과물을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변호사 자격증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훌륭한 법률가도 있지 간혹. 대부분은 수준 이하란 말이에요. 우리 보편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사고력이 없어요. 이게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문재인이 사고력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게 빈 깡통이라는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보면 알아.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지? 개혁이 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이 먼저 다 해놓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 수사받다가. 나는 여러 사람 만났어. 요번에 김남국이도 그러잖아. 수사받다가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를 알겠다고. 나도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 수사받다가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지? 그러니까 그 엉터리에 인권보호기관이 인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인권을 말살하고 있다고. 사람이 먼저다 해놓고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 다 면면을 봐. 여기 박상기 이계호 다 모조리더라. 이게 최영애는 저 국가인권위원회. 그렇게 조국이 멸문지화 당할 때 그 인권을 보호해야 할 기관이 누구야? 국가인권위원회 아니야. 최영애는 그런 짓을 안 해. 국가인권위에서 받쳐줘야 될 거 아니야. 정재준 선생, 우천시 계획으로 임은정, 서지현, 박은정 같은 사람들을 한 팀으로 해서 검찰개혁. 맞아, 이런 얘기야. 이 젊은 검사들을 동원해서 다 싹 쓸어버렸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왜 문제가 돼, 그게? 그러니까 경향신문의 김용민, 화백이 결국 가진 사람이 먼저다. 기득권층을 위해서 기득권층에 의해 기득권층의 정부를 만들어 놓고 그냥 자기 몸을 싹 빠져나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수사받다 자살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이것만 나오면 아주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출마할까요? 이거 그래도 한번 봅시다. 다시 출마할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허황된 우울감에 빠져있고 뭔가 착각하고 있는지. 다시 출마할까요? 여러분,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저는 업무가 끝나는 6시에 정시 퇴근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 첫 퇴근인데 동시에 마지막 퇴근이 되었습니다. 하루 근무를 마치는 퇴근이 아니라 5년 근무를 마치는 퇴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퇴근을 하고 나니 정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아서 정말 홀가분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의 퇴근을 축하해 주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덕분에 임기 중에 여러 차례 위기들이 있었지만 잘 극복할 수 있었고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고 선도국가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 덕분입니다. 오늘로서 청와대 대통령 시대가 끝납니다.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선진국이 되었대요. 선도 국가로 만들었다는 거죠. 있어빌리티의 끝판왕이에요. 뭐 있어 보이잖아요, 저렇게 하니까. 탁현민 얘기를 하는데 탁현민은 자기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탁현민은. 쇼 이벤트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럴듯하게. 그야말로 있어빌리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 사람의 직무예요. 그러니까 잘한 거죠. 유능한 사람이에요. 탁현민은 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재인,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낙연, 홍영표, 김종민, 이상민, 송갑석 이런 수박들이 있어빌리티를 계속 추구하면서 그 속에는 딱 깡통이 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기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문재인입니다는 다큐를 만들었어. SWY님, 네,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하나 딱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문재인입니다. 메인 예고편인데 1분 40초예요. 이제야 무사히 다 끝냈구나. 그런 안도감이 듭니다. 이제 자유롭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유동사 일을 하면 좀 치유되는 것 같은. 네, 우리 문재인이 달라졌어요. 야생화에 꽂힌 사람보다는 자연이 좋은 분이에요. 아주 사랑스럽고 예쁘죠. 방금 그건 뭐야? 특조를 씹으신 거예요. 이 자리를 될 예감 어디서 많이 느끼게 되죠. 사람으로서 참 좀 안 됐다. 대표님은 정치하면서 정말 힘들 때는 어떻게 푸십니까? 예, 뭐 참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외로우시지 않았을까. 정점에서의 자기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는 대통령. 굉장히 잘 들으세요. 시대가 갖는 요구,
공저티.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다 알았어요. 아무것도 성취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겉모장만 포장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문재인입니다 다큐가 흥행이 저조해요. 사람들이 안 봅니다. 그래서 공짜 티켓 1만 장을 뿌렸어요. 그래서 이 흥행이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안 봅니다.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제. 깡통이라는 거. 다큐 노무현입니다는 185만 명이 봤어요. 국내에서만 단 1년 사이에. 2017년에 5월 달에 그것도 개봉했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다 해서 185만 명이 봤고, 해외에서도 이게 나가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감독이 다시 다큐 문재인입니다를 만들었거든요. 그 전주 무슨 그 영화제인가 뭐 거기서 1억 원까지도 이 펀딩을 받았어 했는데 안 봅니다, 사람들이. 지금 10만 명, 총 관객수가 10만 명 조금 넘었어요. 한 달이 넘는데. 벌써 이 기사가 5월 11일 날 이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5월 16일 일주일이 지났는데 벌써 관객이 없어요. 흥행이 저조해요. 한 달이 지났는데 10만 관객. 제가 앞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있어빌리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힘이 없어요. 사고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래 위에다가 그럴듯한 짱지로 쫙 해서 우리 멋있지, 우리 엄청난 일을 했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녹아나가는 거예요. 바람 불면 무너지는 겁니다. 행정 공무원 한 사람이 나타나자 확 무너지는 거예요. 검사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문재인은 빈 깡통에다가 바람 불면 무너질 그런 있어빌리티만 생각했던 거죠. 있어 보이게.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고력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한 것, 행동하는 것, 의사결정이 반드시 사회적 성취로 결과물로 맺어져야만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능성을 어떻게 발휘했는지를 여기를 열정, 책임감, 유명감과 이런 성취적 모형에 따라서 진단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도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사람은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홍영표를 포함한 그 수박들을 왜 얘기하냐? 성취한 게 없어. 뭘 한 게 없어, 얘네들이. 그런데 계속 나가사리처럼 떠들기만 하는 거야. 이재명 나가라고. 이재명은 지난 10년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재명을 이 일꾼으로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없어? 아니에요.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이 있는 사람만이 사회적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뭐 합친이 무슨 법친이 이런 개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강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문재인의 실체를 알았으면 이제 문재인을 버리고 문재인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문재인에게 속았고 우리는 문재인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거치대를 넘어서야 됩니다. 있어빌리티의 허황된 겉모습을 벗어 던져야 돼요. 이 수박들을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정치판을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다음 총선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법률가들이 떠드는 이 법치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민중이 옛날부터 간직해왔던 우리의 고등한 정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줍잖은 법치 같은 소리는 다시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법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합치를 필요로 합니다. 법치가 아닌 합치의 나라, 합치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그걸 독일어로 Konkordanz Demokratie라고 말해요. Konkordanz Demokratie. 합치해. 뭐에 합치하라는 얘기냐? 국민의 의사에 합치하는 정치를 하란 말이에요. 국민의 의사에 합치하는 정치. 그것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지금 금년부터 스위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예요. 스위스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국가고 내가 여행을 해봐도 이 나라는 보수야, 보수. 막 내 세포가 보수를 막 느껴. 냄새가 나 막.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인데 심지어 여성 참정권이 언제 생겼느냐? 스위스에 72년인가 73년도에 생겼어요. 아마 가장 늦게 여성들이 정치에 투표권이 있어요. 놀라운 나라예요. 세계에서,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보수적인 나라. 국가와 자기들이 서로 민족은 달라. 근데 자기 국민과 이 국경,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고슴도치 국방 체계를 해서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 바우메 슈나이더, 엘리자베스 바우메 슈나이더, 이 사람이 63년생인데 금년서부터 스위스 법무부 장관을 해요. 스위스 법무부 장관을 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좌파야. 자기 스스로 좌파라 그래요. 그러면서도 중도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 일하는 것은 이골이 평생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요번에 연방장관이 됐어요. 연방장관이 돼서 이제 시작했는데 그 전에 연방장관이었던 여자예요. 이 사람은 법률가가 아니에요. 그냥 사회학과 경제학을 공부해가지고 사회복지 이런 그 사회복지 단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법률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항상 하는 거는 이 복지체계 이거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법률가는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을 합니다. 이 사람은 시모네타 조마루가, 이 사람은 3년임을 했어요, 장관. 그래서 이제 가족 일로 내가 더 이상 여기서 희생하는 건 더 이상 어렵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퇴임했어요. 시모네타 조마루가, 이 여자는 60년생인데 3년이면 이렇게 12년 동안 정부 장관을 하고 이제 물러났어요. 자기 가정으로 이제 돌아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8년간을 두 텀을 8년간을 법무부 장관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전직 그 직업이 뭐냐? 피아니스트예요. 그 프로페셔널 피아니스트라 전 세계 여행하면서 연주회도 하고 그러던 여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너무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을 다시 들어가가지고 컨서바토리움에서 이제 음악 전공으로 피아니스트를 하다가 이제 대학을 다시 들어가가지고 문학을 공부해요. 영문학을 공부하는데 그걸 다 이수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비자 단체에서 일하다가 그 연방 장관이 돼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2연임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근데 이 피아니스트가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하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내가 법률을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보편적 상식의 최하 수준이 법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고등한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의 밑바닥에서 노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 놀고 있다고. 법치라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유치하고 너무 저차원적인 거야. 법치라는 말이. 그래서 합치. 이 사람들은 피아니스트가 보편적 상식을 가지고 법무부를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왜 법이 필요해? 고등한 정신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법은 범죄자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범죄자에게나. 그거는 이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지 않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제 본론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128강으로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동안 이제 질문하셨던 것들이 다 모아서 내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데 댓글로도 질문해 주시고 저한테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라도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걸 요약해서 지난 60몇 강에서 한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했는데 많은 좋은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댓글로 써주셔도 되고 제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션을 한번 갖고 넘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질문이 많이 밀려 있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세션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근데 그 동시 시청자 수가 현재 이 강의를 좀 많이 퍼날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1759분이 동시 시청자 수로 계기판에 나오는데요. 여러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널리 퍼져서 문재인도 듣고 그 문재인 비서관들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도 좀 듣고 정신 차리고 이 수박들 다 듣도록 널리 퍼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런 거 꼭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